이 시간은 뭐 의원분들 각자 세 분이서 하나씩 키워드를 정해서 집중 토크하는 시간인데요. 그 미리 제가 슬쩍 봤더니 오늘 좀 재밌는 주제들을 다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들어봐 주실까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안 드세요? 어디? 저는 네. 뭐 한마디 하셔야지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믿습니까 국정원 네, 믿습니까 김영주 비례대표 갖고 왔는데 블링블링 또 안 보여. 안 보여. 나온다. 천천히 인내를 진선미 의원님하고 김광진 의원님은 어떤 얘기 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비례대표 또 믿습니까 국정원. 근데 진성준 의원이 사람 이름을 들고 왔네요. 김용주. 네. 뭡니까 김용주? 김용주.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입니다. 네네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큰절만 한 게 아니고 7월 31일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교민들과 만나서는 좌파가 준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좌파에게 장악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를 확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퇴행이네요. 퇴행이죠. 역사 자체가 이렇게 국정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역사의 또 깨달음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가 자유화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라이트들이 계속 준동하면서 이른바 좌파 사관을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기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사건이었는데 이걸 아예 다 단일화해가지고 국정교과서로 한 종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가? 이것이 이번에 미국 방문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2년 전인 2013년 9월부터 시작됐어요. 김무성 대표가 근현대사 역사교실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에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조사해보니까 109명이 참여를 하고 원외위원장까지 합치면 132명 당내 최대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가 당권 도전을 위해서 지금 계보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부친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혹은 부친의 친일 행적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까지 올라가 보면 다 거의 다 새누리당은 친일파 출신들이고 이러니까 네. 이걸 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면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해서 미화시키고 친일을 부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자 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는 바로 그런 친일을 미화함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친일뿐만 아니고 그 독재까지도 미화시키고자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며칠 전입니까? 7월 22일 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누리당은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씨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가 철저하게 파헤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31일자 토요판에 특집으로 실렸는데 제가 낱낱이 다 소개하지 못하면 그걸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41년 12월 9일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보면 이 부친 김용주 씨의 행적이 보도가 되는데 네. 1941년 12월 7일 날 대구시 당시에는 대구부였다고 합니다. 대구부의 욱정공립국민학교에서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결성식이 열렸는데 이때 이 김용주 씨가 경북도 도회 의원으로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해요. 황군 장병들한테 감사의 전보를 보내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그 자리에서 그 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로 선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친일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민법 제4조 8항 도 여기 도는 아까 얘기한 대구도 이렇게 네. 됩니다.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 재상이 현저한 자를 반민법에서는
친일파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도의 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네. 빼도 박지 맞아요. 못하게 이거는 친일파였던 거고 아. 매일신보 말씀하셨는데 네. 그 41년도 거고 아마 네. 42년도에도 또 똑같이 그 김용주 씨가 친일행동에 매일신보에 오르거든요. 예. 근데 이 매일신보는 철저한 친일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앞장서서 기사를 써줬던 총독부 기관지죠. 그러니까 왜 총독부 기관이냐면 주식의 대다수를 조선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민간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폐간이 됐지 않습니까? 태평양전 이후에. 네. 폐간 됐는데 폐간 안 되고 유일하게 살아있던 신문이 매일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뭘 하든 거기 앞장서 실어줬는데 이 신문에 김용주 씨가 한 3차례 정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뻔한 뻔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뿐만 아니고 43년 10월 3일자 역시 매일신보에는 당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 공직자 대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조선 공직자 대회입니다. 전선 공직자 네. 대회, 전조선 네. 공직자 대회. 저는 그 뭐 싸움 할 때 네. 전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조선 공직자 대회인데 이게 미국과 영국을 쳐서 물리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는 대회였어요. 이 결의 대회 때 김용주 씨가 역시 나서 가지고 또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를 신사. 건립해 가지고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황의 뜻을 각지에 전파해서 모두가 다 황국 군대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투에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제안을 하면서 각 면에 신사를 건설해서 모든 우리나라 조선 국민들이 참배를 하게 하자. 그러면 천황의 사상이 국민들에게 다 전파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겠느냐, 황군으로 내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구 신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0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 총독부 기관지를 한글판으로 매주 한 번씩 발행을 해가지고 많이 전파하자 이런 제안도 해요. 또 어떤 제안도 하냐면 전선에서 이제 저 군인들이 싸우는데 후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00만 부녀자들이 있는데 이 부녀자들이 생활상으로 후방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생산 방면의 활동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취사는 아침 저녁 2번만 하게 하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요리집이나 음식점 같은 것은 미국과 영국을 쳐서 물리칠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만 영업하도록 하자. 뭐 요런 제안을 해요. 네. 자기 방정에서도 그럼 2시간만 구체적이다. 하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친일파 또 친일 행정을 한 겁니다. 행정을 네.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말이죠. 김무성 대표의 장인 최치환 씨.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만주국 신경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요? 장인도 그렇죠. 장인도 그러는데 네. 그 김무성 대표 누나가 있죠. 김문희 씨.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냐? 현영원 씨라고 결혼을 했는데 현영원의 아버지가 누구냐? 현준호 조선 총독부에서 중추원 참의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친일파 명단에도 올라가 있어요. 이 현준호의 아버지는 누구냐? 현기봉.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 여기는 처갓집 또 뭐 처남 매형 다 그 집안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민족 쪽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박근혜의 동생 박근영 씨가 일본이 왜 사과를 해야 되나? 천황폐하가 이미 사과하셨는데. 사과하셨는데. 천황폐와 깨서. 천황폐와 깨서. 예. 근데 이러면 김무성 씨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정말 저는 정신이 좀 나가지 않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냐하면 위안부 언급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고 뭐 천황폐하 또 얘기했고 또 우리가 신사 참배를 금지하는 거 이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의 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다른 신사 참배하는 건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야스쿠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A급 전범에 합사돼 있으니까. 네. 이건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국 국민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독일 정부가 히틀러의 무덤에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내정 간섭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듣는 되죠. 거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것이요.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 대권 행보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겠지만 이것을 우리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런 그 친일적 정서로 그리고 그것을 미화해서 국민을 그 두동강 내려고 하는데 이게 일본의 아베 신조가 걸었던 것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베 신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베 그 총리가 1993년에 일본 자민당 내에다가 역사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더만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1995년에는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97년에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으로 또 변신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2001년.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파 교과서,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지배 이걸 합리화하는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자발적으로 종군한 거다라는 식의 엉뚱한 사관들을 지금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시발점이 바로 그 역사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역사검토위원회의 제일 첫 번째 이것도 한 번에 한 번씩 주마다 모여가지고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는데 맨 첫 번째 모임이 뭐였냐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근현대사 역사교실이라고 한 걸 만들어가지고 맨 처음 강의했던 게 바로 우리 역사교과서 새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욕하면서 배우는 거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말을 하셨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했는데 네. 저는 근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역사를 잊었다고 미래가 없지는 않겠죠. 내일은 오겠죠. 근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오늘의 끊임없는 반복일 뿐인 것이 아마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 역사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것도 어찌 보면 한 번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뭐 미군정 그리고 독재 시제를 거치면서도 잘못한 것을 단죄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 그리고 옳은 것이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아까 우리 윤리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그 윤리에 제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뭐 윤리에도 제소돼 있고 그 본회의에 국회의원직 사퇴 뭐 결의안 뭐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뭐 그런데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사람을 민족 반역자라고 불렀다고. 네. 그게 잘못된 용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국가의 영웅이라고. 네. 근데 사실 이 친일파라고 하는 용어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일파 너무 순화된 용어예요. 우리 친일도 할 수 있고 친미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가까워 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건데 단순하게 일본은 그냥 가까이 좀 지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 당시에 살라면 친일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네. 인식들 진짜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년 전만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의 부친의 친일 행적들이 언론에 검색을 하면 다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검색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 애국자로 뒤바뀌었어요. 김무성 우리 부친은 친일파 아닌 애국자. 김무성 친일 논란 정리. 해촌 김용주 선생의 애국 활동. 김무성 대표 부친 해촌 김용주 선생 공작 속에 묻혀버린 애국자. 뭐 이런 글들이 검색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 그 직업 중에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상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성을 관리해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다 없애고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없애고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남겨놓고 이렇게 혹시 그 사람을 고용한 거는 아닐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자기 부친의 친일 행적들을 지워서
이를테면 대권가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큰 차원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함으로써 아예 친일을 미화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심 행정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 가서 또 이승만 띄우기 했지 않습니까? 김 대표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띄우기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광복절이 아니고 건국절을 바꿔 부르고 이런 것도 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일환이 아닌가 싶고. 네. 그 뭐 단재 선생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 띄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그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제가 이의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가 완전 철저하게 파주겠다. 철저하게 파주겠다. 친척부터 자. 오늘 제가 얘기 안 한 것도 굉장히 이봐요.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얘기 안 하고 되면은 내가 많이 안심이 되네요.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용주로 부를 때나 가네다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요? 예. 상기하자 친일파, 이름을 바꿨죠. 상기하자 김용주, 상기하자 김무성. 예. 알겠습니다. 약간 여자 이름 같네요. 김용주. 여성스러운 이름이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런 드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서정주. 진성주는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진선미 의원의 키워드 토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우리 문재인 당대표께서 김무성 당대표에게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빅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는 어쨌든 비례대표에 대한 공론화가 됐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지금 우리 은수미 의원님까지 포함하면 전부가 비례대표 의원들이에요. 공교롭게.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 비례대표제의 어떤 평가나 또 이후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말을 하긴 참 조심스러운데 그런 반면 사실은 얘기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몇 가지의 또 특히 우리 당의 몇몇 의원님들이 노골적으로 비례대표의 무용론을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가 실제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제도다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까지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건 그렇죠. 조경태 의원 한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하지만 그랬군요. 네. 비상식적인. 근데 그 발언 중에 다른 걸 떠나서 돈으로 의원직을 사는 비례대표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잠깐만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아마 일반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비례대표가 하면 한 몇 억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에다가? 특별 헌금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자, 네 분이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네. 적어도 지금 있는 의원님들은 돈을 내셨나요? 아니 저는 아니죠. 중원에서 경선 갔는데 당원들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비례 3번이잖아요. 비례 3번을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배를 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렇죠. 60이 넘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전국구 뽑을 때 예. 그래가지고 제가 비례 발표 3일 전에 제안을 받은 사람이고 제가 돈이 없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경선하려면 지역에 한 2, 3개월을 계속 있었더니 이 여자가 돈이 없구나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례들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19대 국회에서도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김영주 의원이라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님이 어쨌든 이 문제로 지금 구속돼서 징역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영이라는 그런 의원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의 어떤 사례가 실제로는 있기도 하죠. 둘 다 그건 다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물론 새누리당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리고 예전에 그 비례대표가 도입된 쭉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잖아요. 서초원 의원도 그것 때문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런 부분들이 분이 최고위원이네. 있기는 하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비례대표제도 발전을 했고 실제로 우리 18대, 19대 17대부터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공천의 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례대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뭉뚱거리고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 확대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조경태 의원도 밀실공천이 난무한 비례대표는 믿을 수 없다. 아니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해하는데 조경태는 왜 이런 발언에서 동조를 했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쨌든 19대 국회에서 그 비례대표 할 때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가장 외부위원들이 다수였잖아요. 내부위원은 3분인가이고 15분 중에 나머지 12분이 외부위원인데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정치권은 항상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뭔가 밀실에서 개파로 인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돈으로 했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고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부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다른 당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어쨌든 비례대표 지금 의원님들이 다 면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전문성이 없게 뽑아진 게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아까 진성준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대선 이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으로 엄청난 후퇴, 퇴보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싸웠어야만 했고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뭔가 야당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들이 대부분 그 투쟁에서 밀렸기 때문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서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논쟁하고 전면에 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비례대표의 무용론처럼 그리고 정쟁에 앞섰다.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조경태 의원을 한번 부르는 게 어때요? 한번 토론을 하자고요. 토론을 하자고. 네, 뭐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물론 전문가의 식견과 견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의정 활동도 있겠지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 무슨 스페셜한 이해와 요구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다기보다 그야말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결정들을 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는 스페셜리스트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요구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비례대표제의 무용론에 동조하는 게 되는 아니,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도입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된 부분들이 어쨌든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직능 대표 또 소수자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진성준 의원은 당직자 내에서 그것도 격렬한 선거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제도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서 당직자들이 노력한 만큼 그 부분들이 역할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되신 거고 김강진 의원님도 청년비례
은수미 의원님도 노동 전문가. 저만 조금 전문성이 좀 의심스럽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열심히들 활동했고 저는 3년 내내 제가 비례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매 순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전 여전히 비례대표라는 제도는 정치적 개혁의 아주 중요한 산물이고 여전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면면이 어느 일부가 뭐 비례대표의 일부 의원들의 뭐 역할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여부를 저는 떠나서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유의미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논의가 되거나 격렬하게 좀 진지하게 검토되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아까 하셨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을 그 지점에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또 선관위가 말했으니까. 네, 선관위가 또 법안도 본인들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포럼이나 단체들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토론회들이 참 여러 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빠르게 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4월인데 내년 4월인데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충격은 제도적 충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바깥에 있는 일반 새로운 신진 세력들한테도 중요하고 내부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나 그게 아주 요구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용기 있게 이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좀 논의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 그것이 지금 뚜껑처럼 딱 차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차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양한 논의의 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을 당해서 좋은데 제가 좀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 이제 뭐 선거구 문제 결국 이제 자기 자리 문제로 싸움이 격렬해질 때 희생양을 삼잖아요. 전 비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례를 왜 희생양으로 삼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건 약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한데 비례가 그렇게 약하다면 이건 비례의 한계를 보여주니까 비례가 늘리자 말자의 문제를 벗어나서 비례가 현실적으로 약하잖아요. 저는 몇 가지 약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비례는 다 합쳐봤자 자기 표까지 10표밖에 안 가져요. 뭐 투표할 때. 하지만 지역구는 수백 표, 수천 표를 갖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지역에 내려가 봐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당원이나 시민들은 비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과의 접촉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당이 의회가 원래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아젠다를 던지는 기구인데 의회가 아젠다를 안 던져요. 새누리는 당정청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가 아젠다를 던지고 우리도 아젠다를 던져서 뚫고 나가는데 실패를 했죠. 근데 바로 그런 것이 또 비례의 실패로 보이니 그러니까 비례가 실제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 한 사실은 비례를 늘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비례를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정말 비례가 있는 정당이 강하다. 혹은 비례가 있는 국회가 강하다. 혹은 비례가 있는 그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와 균형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서 무엇일까? 전 이게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저희 고민이고요. 또 이거 현실적으로 그렇죠. 비례대표 초선 제일 약한 사람이지 뭐. 아니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무용론이면 굉장히 건전하죠. 그리고 발전적이죠. 실제로 비례대표의 특징이 그러니까 가장 약하게 하는 방법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보면 그 부분이 담보하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어요. 실제로 뭐 상임위를 결정하든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력도 그렇고 발언의 영향력도. 근데 비례대표는 언제나 초선에서 그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지점들은.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일정 부분 부정적인 제도적 모습도 있었지만 점점 비례대표의 본래적인 모습들을 찾아가고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난 국회에서의 비례대표로서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비례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다양한 제도적 실험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 비례대표로 진출하셨지만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그럼 무슨 청년과 관련된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65만 장병이 다 청년입니다. 글쎄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거는 청년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이를테면 의정활동하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의정활동을 하든지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해야 될 일반적인 정치의식과 상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정활동을 잘 할 때야 비로소 지역구 정치인으로 전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영역, 스페셜한 영역에서만 무슨 의정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 다른 전문가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물론 다른 제도적인 요인은 배제하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만으로 비례대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맞아요. 그럼 법사위는 전부 다 대법관들이 와서 해야죠. 네. 전문성을 겸비하면 더 좋겠죠, 뭐. 그런 굉장히 좋죠. 근데 어쨌든 비례가 약하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약하죠. 저는 그것을 넘어설 수, 그러니까 당이 뭘 해달라, 당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례를 경험했거나 현재 비례의원이었거나 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안을 내놓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비례를 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없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약한 거를 끊어내면서 지역구를 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 강화. 그렇죠. 우리끼리 다 해먹었거든. 기득권 강화인데 여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렇죠. 사실 2012년 총선 때 19대 총선 때 야권의 패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공천 잘못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공천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로 공천을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비례대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볼까요? 지금 여기 네 분도 비례대표지만 또 우리 저번주에 나왔던 최민희 의원도 비례대표죠. 장하나 의원. 또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굉장히 경제 전문가라는 홍정학 의원, 김기식 의원, 도종환 의원 다 비례대표입니다. 한 20명 정도 비례대표가 됐는데 지금 말한 것도 10명 넘어가잖아요 벌써. 이런 비례대표 일을 못한다거나 혹은 뭐 정치가 후퇴한다 이런 핑계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핑계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신진 정치인도 조금 참여하고 젊은 친구들도 좀 참여하고 또 뭐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좀 풍성하게 됐으면 바랍니다. 비례대표 재선을 뚫어놓으면 그게 해결될라나? 저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비례대표들은 한 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불문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지역구를 준비해야죠. 소명의식이겠고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욕심을 드러내자고 하면 바로 지역구 준비를 해야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 비례대표들이 지금에도 전문성은 안 살리고 맨 지역구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막 듣고 있어요. 본인 얘기입니까? 신문에도 막 나고. 저도 그런 사람의 하나로 막 인용되고 있지요. 근데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하름의 소명 또는 전하름의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계속 하려니까 지역구를 잡아야 되고 지역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두 다 밥그릇 지키기로 이를테면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활동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겁날 때도 있어요. 요즘 저는 지역구 잘 못 가요. 그래요? 맨 지역구만 한다고 할까 봐서. 네. 실제로 왜 다녀도 사람들이 왜 진성준은 안 오냐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순천은 사실은 너무 넓어. 굉장히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지역위원장 공모할 때부터 예. 사실은 이 얘기들이 슬그머니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마 청년 비례대표도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비례대표 4년 동안 그 의원에게 쏟아부은 여러 가지의 그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런 지식들을 쌓았고 경험들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이 4년만 하고 뚝 나가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권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전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엔 되게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냥 뭐 비례대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의 뭐 자기가 이후에도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문가로서 뭐 한번 그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게 쌓여서 오히려 뭐 역할을 더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 이 네 분 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자기들이 걸렸을 때 이렇게 악플이 100% 쏟아진다고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저런 것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꼼수라고 또 자신들이 제1당 과반수 이상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벌이는 작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김강진 의원님 국정원 해킹이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했었는데요. 올해, 이번 주에 연이어서 이제 국정원 해킹 문제도 좀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믿습니다의 국정원교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아니겠군요. 6일날이니까, 금요일날. 현장 실사를 갈 것이냐, 기술자 간담회를 갈 것이냐, 이제 이 논쟁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오기 바로 거의 직전에 정보위원회 모임을 했어요. 근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의견이 다르고 정보위원회 내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그 안에서의 입장이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기술자들 실제 가야 될 기술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원내의 전략이 다르고 지금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예. 가든 안 가든 바보 된다는 것은 결론이에요. 가든 안 가든 네. 바보 된다. 가든 안 가든 바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원래 합의 조건이 저희가 제시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면 의원들이 가는 거 말고 기술 간담회를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전체가 한 40개 정도를 제가 요구했고 그중에서 기술 간담회가 열리려면 최소한의 조건으로 6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료가. 요구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6개 중에서 단 한 건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지 않았거든요. 단 한 건도. 그리고 현장을 내일 간다 손 치더라도 컴퓨터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면 직접 컴퓨터를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냥 어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서류를 줄 테니까 그걸 보고 확인해봐라. 네. 궁금한 건 질문해라. 라고 너희가 전문가라며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도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면서 그 국정원이 요구하는 이제 국정원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국정원 새누리당은 전문가들 다 와서 봤는데
없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줬다. 근데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예. 만약에 안 가면 처음에 자료 주기로 했던 거는 싹 빼고 간다고 합의해놓고 발목 잡는다고 또 진실 규명하지 않고 정쟁으로 가지고 간다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 아 그래서 결론을 못 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했어요. 예,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벌어진 해킹인데 그것을 A4 용지 놓고 검증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른바 컴퓨터 로그 기록 또 스마트폰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국정원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들으니까 기술 간담회는 국정원이 과연 우리 국내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했느냐 해킹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그 문제의 임 과장이 자살하기 전에 쉬운 한 개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100% 복원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100% 복원이 맞는지만 검증하자는 기술 간담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100% 복원 여부만을 정확하게 따져보자고 하는 것인데도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기술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인데. 안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전제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제가 근데 이제 압니다. 문제 중에 하나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정보위원회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열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더 이상 논의하기가 쉽지 않고 예를 들면 정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자료역을 계속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또 다시 이제 정보위를 열어서 또 뭘 추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토가 나버리면 지난번에 서상기 위원장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정보위를 안 열고 그냥 쭉 네. 버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여는 방식으로 나가면 사실은 국정원은 더 좋죠. 국회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보위원들의 염려와 기술적인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기술자 분들의 입장과의 차이점이 지금 조금 있는 그럼 거예요. 하나만 물어보면 그 기술자 중에도 의견이 갈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술자 중에 국정원이 하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기술자분들은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보위원회를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은 핸드폰을 도감청하는 건데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3차장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뭐 녹취록을 통해서 보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녹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면 전문가들은 특정한 단어 한두 개가 튀어나오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이거 우리가 꼬여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 고민에 있어요. 어려운 그래서 문제네. 어려운 고민에 있는데 그럼 요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의 관련자들과 그 우리 쪽에서 전문가인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나요? 그건 없죠 아직. 국정원 관계자랑은 직접 있지 않는데 않죠. 저희가 이제 위원으로 영입한 분 중에 국정원 인사차장 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분하고 국정원의 속내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국정원 직접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술자가 전문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또 저희 정보위원들이 또 우리가 좀 잘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정보위원회에는 국정원장과 1, 2, 3차장만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대요. 네. 그 밑에 실무자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뭐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나 몰라요. 근데 정보위원회도 이것과는 이제 이 키워드는 거의 끝났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정보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사전 간담회죠. 저희 정보위원회가 신경민 간사, 박지원 의원, 문희상 의장, 저 그다음에 문병호 의원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병호 의원님은 못 오셨고 했는데 문희상 의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또 저 사람들은 안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또 꺼내 들 텐데 그 말을 신경민 간사가 하셨어요. 안보라고 또 할 텐데 맞는 키워드 안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문희상 의장이 가만히 딱 계시다가 DJ도 평생을
이 박정희가 안보 논리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대척해서 싸웠는데 뭐로 싸웠는 줄 아냐. 안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안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장해야 된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독재국가냐? 아니면 민주국가냐? 이렇게 도감청이 행행하는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냐? 이걸 DJ는 끊임없이 물었다. 우리도 다시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야죠. 그 말씀이 근데 참 많이 다가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가 간담회가 만약에 두 사람이라도 전문가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전문가가 가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전문가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지금까지 확보된 것만으로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국정원을 향해서 그 질문들을 다 던지고 그 국정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다 체크해 놓으면 그것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고민이죠. 예, 그 의견에 그렇게 해서라도 효과가 있을 건가 아니면 예,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방금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설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도 내가 전략가 제출되지 않아도 같은 전략인 걸로 봐서는 참여해서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전략이 없었다면서 근데 그동안 아니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전략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지지자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죠. 전략은 나름대로 있었는데 전략이 좋지 못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안보 주장하면서 장차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다 군대도 안 가고 그리고 뭐 하늘이 뚫리고 바다가 뚫리고 그리고 하나만 안보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정말 나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북한 이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북한의 어떤 정보 뭐 무기 정보를 깨냈다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있긴 있었어요. 정보위원회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하려면 간사와 위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이 만나가지고 어떤 걸 브리핑할 건지 논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야당 측 간사였던 신경민 의원이 이 정보는 공개하면 북한이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한 것을 네트워크를 휴민트를 다 끊을 거기 때문에 말하지 말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국정원이 그냥 다 여당 말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안보라고 하는 것을 다 그냥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이게 공개되면 목숨을 잃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이번 해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라고 브리핑한 사람 새누리당 누구예요, 그게? 이철호 관사로 관사겠죠. 그 사람은 국가 기밀을 누설했구만. 정보위원회 내에서 발설하지 않기로 했던 기밀을 누설한 것 아닙니까? 그거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제소할까요? 예. 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검토한단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녹음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이? 저 이제 마친 거죠. 네, 마쳤습니다. 아까 참 또 평가도 해주신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인사와 평가를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세요? 우선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들고요. 진이 빠져. 저는 듣기만 해와서 팟캐스트를 저는 갑자기 이 작가님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제를 이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진짜 삼남매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팟캐스트를 두 종류로 많이 분류를 했거든요. 제가 네네. 지금까지 듣고 온 경우는 하나는 이제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 스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네네. 노유진이나 혹은 여기 이재 죄송합니다. 네. 스타가 아니라고 네. 지금 스타가 아니죠. 처럼 주로 아주 정확하고 매우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근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는 어느 쪽 포맷으로 가져가야 될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재밌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나 토론을 하기에는 이게 공식 당의 네. 그거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한편으로 이걸 스타로 가져가려느니 또 그것도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다의 정확한 정체성, 다른 팟캐스트와의 차별성을 네, 만들어내는 게 정말 세 분에게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 들어요. 우리 제작진도 매일 그걸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을 제가 하고 한 있는데. 번 처음 해봤는데도 그게 확 느껴져요. 이걸 하여튼 진짜 삼남매는 잘하실 거예요. 네네네. 앞으로 더욱더 네.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마지막에 이상해졌어. 아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한번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은 오랜만에 참여했는데, 일주일 뭘 오랜만에 일주일 며칠밖에 안 쉬었는데. 한 번이야 한 번. 아니 이분들이 아주 영향력이 그 정도 있다는 아니, 또 거예요. 멀리 갔다 오셨으니까, 좀 그러게. 더욱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사실 상당히 버겁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네, 네. 저 맨날 이제 이 이쁜 얼굴 보여주겠다고 공약했었는데. 그런가? 오늘 좀 실패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하여튼 항상 근데 그게 정치인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 끊이지 네네네. 않는 거, 그 계속 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 그럼요.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보겠죠. 지금 당에서 우리 순위가 떨어지다 걱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 욕심이 크다고 좀 말해주고 싶고요.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진짜 나타났다 업로드되면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팟캐스트의 거예요. 10위권 안에 쫙 보면 정말 들어갈 네. 틈이 잘 없어요. 기존에 워낙 막강 강자들이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저희가 10위권 하는 것은 좀 대견하고 정말 박수 쳐줄 대단한 일이지.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뭐 US 순위 했더니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고 당에서 잘해봐. 순위가 왜 안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저는 당에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작가님. 네. 자, 그러면 진짜 나타났다 7회는 여기서 마치고 8회 좀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8회도 또 혹시 특별 게스트가 있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만들어야죠. 아, 있습니까? 네, 아. 우리가 그 중요하게 놓치지 않는 그 포맷이 그거 아닌가요? 네네네. 저주받을 섭외력을 잘 네. 자랑하는. 후기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누구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걸 후기에 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만나 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